예, 17페이지 제2장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항상 이 신청은 이 용어정의, 목적에서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시행기관.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서울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를 하든 안 하든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에 가서 시험을 치르더라도 자격증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옵니다.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고요. 만약에 주소지가 서울에 되어 있지 않아도 서울이라고 기재하면 응시원서에 검증을 안 하더라고요.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나갑니다. 자격증은. 그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요. 방가로 3번.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다고 했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 일부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죠. 특별자치도지사. 따라서 만약에 세종시라면 세종은 특별자치시죠. 세종시는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나갑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응시자격 제한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은 딱 두 개네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1번, 양가로 2번,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학력이 없는 무학력자, 그 다음에 나이, 국적 이런 건 전부 불문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해도 복역 중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라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지금 자격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보니까 8명, 8명 정도 자격 취소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24, 5명 정도 1년에 자격 취소되고 있습니다. 35만 명 중에서 30명도 자격 취소가 안 된다고요. 10만 분의 1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격 취소는.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부정행위 적발되고 5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수능시험이 다 돼가는데 수능시험은 해마다 부정행위자가 휴대폰 가져갔다가 울려가지고 부정행위로 간주돼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1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가. 근데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한 명도 적발되어서 5년간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부정행위는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니까 딱 제 앞에 와 있더라고. 가만히 감독관이 앞에 와가지고 가만히 계속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고개 돌리고 옆에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돌리니까 제 앞에 와서 가만히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정행위 해도 그 시험만 못 보게 하지 5년 동안 정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시험은 그냥 찢어버리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시험 보다 보면. 저도 한 10몇 번 시험 봤는데 옛날에 미알에서 시험 볼 때는 미알이 시험지가 모자라가지고 막 복사해가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응시율이 이번에는 한 70% 정도 되는데 평소 한 산업인력공단 시험이 60%밖에 안 된대요. 응시자가. 그러니까 아예 시험지를 다 인쇄를 안 해가지고 온 거예요. 다 안 올 걸로 생각하고 한 80%만 가져오면 충분하다고 가져왔는데 학원생들이 간 데는 100% 거의 다 응시하잖아요. 그 학원에 안 다닌 분들은 응시를 많이 안 하거든요. 접수만 해놓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굉장히 좀 정형화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시험은 다 볼 수 있고요. 우리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시험 응시 못합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또 응시 자체가 그 큐넷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입력 자체가 안 되더라고. 제가 접수를 해보니까 입력이 안 돼요. 입력하니까 주민등록권 치니까 기한은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려요. 시험 합격한 사람도 응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못 본다는 말은. 시험 방법입니다. 맨 밑에 시험 방법을 보면 1차 시험, 2차 시험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현재는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시행하는데 응시 원서가 돈이 달라요. 1차만 보면 돈이 더 싸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응시자가 훨씬 많고 2차 응시자가 지금 현재 훨씬 작습니다. 참 저는 안타까워요. 꼭 시험을 만약에 1차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꼭 2차까지 응시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 출제 경향을 미리 한번 답을 몰라도 풀어보는 거하고 안 풀어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은 1차 응시자가 훨씬 더 많다. 작년에도 26회 시험에도 올해 1차 응시자는 14만 6,239명이고 2차 응시자는 9만 4,730명입니다. 훨씬 작죠. 2차만 보는 사람이. 그 2차만 보는 사람은 이미 1차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미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약 8,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8,000명, 8,500명 정도. 그래서 그 2차만 보시는 분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불합격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있으면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지만 요즘은 2차만 봐가지고 절반 이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1, 2차 같이 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18페이지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방가로 2번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 시험의 유형에 의한다.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런데 지금 주택관리사, 행정사 이런 시험들은 1, 2차를 같은 날 안 보고 다른 날 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도 지금 주관식으로 나와요. 일부가 완전 100%가 주관식이 아니고요. 2차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게 힘들다고 또 분리하자고 인터넷에 글 계속 올려버리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요. 힘들어도 참아야 하루만 시험 보면 되니까. 같은 날 보니까 2차도 객관식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관식은 쉬운 문제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주택관리사 같은 거 보면 논문형으로 행정사는 논문형으로 출제되는데 응시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 그런 걸 출제하고 있어요. 채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채점. 공인중개사는 10만 명이 넘게 응시하는데 그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채점하기 힘들겠죠. 논문형으로 내면. 그래서 같은 날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2차를. 만약 다른 날 보게 되면 2차는 주관식으로 출제해야 된다. 시험 일부 면제입니다. 양가로 3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26회 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27회에만 1차가 면제됩니다. 27회에 2차 불합격하면 28회 때는 또 1, 2차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2차만 보는 분들이 훨씬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양가로 4번 시험의 시기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다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매년 한 번 이상 보고요.
예외적으로 안 볼 수.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참 요 법조문을 보면서 저는 법이라는 게 법은 원래는 물숫자, 삼숫자, 물숫자, 갈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인데 이런 법조문을 보면 이건 순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지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시험을 10번 보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든 법적 책임은 없죠. 어찌 보면 통치 이데올로기라고요. 법이라는 게 무조건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회 때부터 10회 시험까지는 1회는 물론 아니고요. 2회 때부터 10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 시험을 받고요. 10회 시험이 99년입니다. IMF 극복 차원에서 IMF 이후부터는 해마다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회부터 지금 26회까지 매년 한 번씩 받고요. 다만 15회 시험만 추가 시험을 한 번 더 받습니다. 15회 시험만 합격자가 1000명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10,000명 이상 나왔는데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추가 시험을. 자,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2월 28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여러분들 시험은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날 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정을 시켰냐면 옛날에는 제가 10회 시험은 4월 달에 봤어요. 10회 시험은 4월 달에. 그리고 그래서 11회 시험도 당연히 4월 달에 볼 걸로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6개월을 연기해버려서 10월 달에 본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보고 이제 시험 볼 거라고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험을 10월 달에 본다고 하니까 그 데모하고 난리 났었다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 날짜를 해마다 10월 넷째 주 일요일 날 보다가 올해 시험부터 토요일로 바뀌었죠. 내년에도 이제 토요일 날 보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만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도 나이 제한 없습니다. 우리도 나이 제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확정 공고입니다. 시험 계략적 공고는 2월 28일까지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확정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년 7월 초순까지 7월 중순 정도까지 개정된 거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2차 시험은 2차 과목은 개정될 수 있어요. 지금 세법이나 공법 개정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도 아까 말했죠. 금지행위 이런 게 개정될 수 있다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직접거래 이런 걸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8월 달부터 개정된 거는 시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90일 전까지는 언제 시험 본다고 발표해야 되잖아요. 확정적으로. 그때까지 확정 공고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90일입니다. 90. 옛날에 60일이었는데 더 빨리 확정 공고를 함으로써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90일 전까지.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수수료인데 응시수수료 내야 되는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죠. 산업인력공단이 하는 건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본서가 아니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할 때는 시험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올해 28,000원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도 28,000원 정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험에는 28,000원이라는 건 안 나오겠죠? 어떻게 나온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수수료를 과온화한 경우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은 다 돌려주고요. 18페이지 맨 밑에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나위반 수수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도 나위반 수수료 전부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19페이지 맨 위에 5번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이 자꾸 달라집니다. 이게 접수를 취소해가지고 돌려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명씩. 여러분들은 절대 돌려받지 말고 끝까지 시험 보셔야 됩니다. 설령 불합격 하더라도 시험 한번 보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계속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셔야 실제 시험에 가서 떨리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일, 10일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숫자들 시험에 출제됩니다. 7일, 10일이 중요한 숫자입니다. 원서 접수하고 원서 접수를 8월 달에 합니다. 8월 달에. 8월 달에 하는데 지금 뭐 8월 달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1일 동안 접수를 받는데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으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접수를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접수 마감일이 끝나고 나면 안 돌려줘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8월 11일부터 7일 이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몇 프로 돌려준다고요? 60% 돌려주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50%. 이거 돌려받으려고 취소할 필요 없고요. 꼭 시험 보셔야 됩니다. 피곤해. 이거 돈 돌려받으려면 28,000원 내가지고 그 뭐 60% 해봐야 얼마에 14,000원, 15,000원 돌려받으려고 취소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꼭 시험 보셔야 됩니다. 시험 접수할 때 보니까 예. 서울 살면 서울 우리가 학교를 갖다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실제 마지막 날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원서 접수하라고 하는데 큐넷에 들어가서 빨리 해야 돼. 학교를 섭외해놨는데 학교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100명 들어가는데 100명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접수한 사람 그 학교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근에 다 찼으면 할 수 없이 비어있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울산에 산업교육관리공단에 시험공장 관계는 직원으로 통화를 했죠. 예. 나중에 다 끝나는 학교를 배정해야지 언제 학교를 배정해놓고 인원을 받냐. 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뭐 녹화해가지고 또 이게 인터넷 듣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주소지 제가 아까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을 준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시험 보는 만약에 인천 살아도 서울에서 시험 보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 있는 분들이 전부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어요. 최고 시험을 많이 볼 때 27만 명까지 원서 접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약 10만 명대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인천 사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봐도 서울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주소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공화국이잖아, 우리나라는. 그 서울특별시 자격증 가지고는 전국 어디에 가든지 다 통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 자격증 가지고 대구에 가서 중개업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대구 자격증 가지고 광주 가서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제주도 같은 데가 텃세가 더 심해요. 시골이 더 텃세 심하죠. 뭐 귀농한다, 기촌한다 이거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 가서 미리 좀 한 1년 동안 살아보고 가야 돼. 무턱대고 갔다가는 쫓겨오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서울 자격증은 어디든지 다 통용된다고. 제주도 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소지가 서울에 안 돼 있는 분은 주소를 그냥 응시원서에 주소 서울이라고 적으면 돼요. 검증을 안 해요. 원래대로 하면 그 주민등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빨리 원서 접수 첫날 해가지고 주소지 가까운데 하시라고 신청을 안 하면 나중에 뒤에 마지막 날 해버리면 다 차버리면 하여튼 원하는 곳을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학원 다니는 분들은 학원에서 원서 접수를 대행해 주나요? 대행해 줄 수도 있는데 대행해 주면 같이 빨리 첫날 해야만 그 같이 몇 명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껴요. 한 명도 없었어? 따로죠. 같이 접수하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섞어버리더라고. 아예 그 어떻게 알지? 그 같은 컴퓨터에서 접속을 했으면? 네. 다 섞어버린다냐. 예, 그러니까 어쨌든 1번, 2번 같이 접수하면 같이 시험 절대 못 봐요. 섞어버려요, 컴퓨터가. 그 이제 큰일 같은 경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요즘은 굉장히 공정하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원서 접수하라고 하면 첫날 바로 학원에서 대행해 주니까 하시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혼자서 보는 거는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도 뭐 같은 교실에 못 가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학교 들어갈 때 뭐 커피라도 한 잔 줄 수도 있고 그래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꼭 첫날 빨리 접수해야 돼요. 마지막 날 하다가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 시험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는 학개론이 쉬웠어요. 학개론 80점, 민법 40점 하면 합격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학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학개론이 어렵고 민법이 쉬울 개연성이 높아요. 해마다 반대로 출제됐어요. 그 1차 과목은. 그러면 이제 이건 합격인데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37.5점, 40문제가 나오는데 2.5점이거든요. 15문제만 맞추면 불합격이죠, 무조건. 내년에 부동산 학개론 15문제 밖에 못 맞추면 37.5점이 나오면 다른 과목, 전 과목 100점 받아도 불합격이에요, 전부. 그리고 뭐 1차 두 과목 다 100점 받았어요, 두 과목 다. 100점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2차에 안 보태줘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2차 볼 수 있는. 지금 2차만 보시는 거예요? 1차 같이 봐요? 근데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1차 60점만 받으면 된다고 너무 100점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안배를 못해요. 1차는 시간이 빠듯해요. 그렇게 많이 남잖아요. 옛날에는 1분씩밖에 시간 안 줬어. 40분 줬는데 지금은 50분 줘요. 10분 더 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으면 자꾸 2번, 3번 읽어보면 모자라겠죠? 그럼 다 못 풀 수도 있다고.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라고 시간 안배를 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꼭 모의고사를 응시해 봐야 되는 이유는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고요. 모의고사 보면 막 전부 다 포기해버려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요.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계속 보세요. 끈질기게. 그러면 시간 안배하는 걸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 2차 시험. 방가로 이번에 보면 2차 시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원칙입니다. 다만이 예외입니다. 예외 시험 시행기관, 방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미리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 예정인은 올해 15,000명 뽑는다. 근데 이런 적은 9회 때까지는 있었는데 없었어요. 지금 10회부터 지금까지는 없어요. 9회 때까지는 2년에 3,000명 선발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럼 3,000등까지만 뽑는다고요? 만약에 3,000등까지 뽑는데 그래서 7회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83점이었습니다. 80점이 넘었어요. 커트라인이. 합격자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또 국토부에 엄청나게 항의한 게 이런 시험이 어딨냐. 80점 받고 떨어지는 시험이 어딨냐.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알았다. 그럼 어렵게 내줄게. 8회 때는 1,0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40점 이상. 좀 전에 40점 이상은 다 합격이거든요. 과락이 나오면 아무리 인원수가 안 나와도 37.5점이 나오면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아무리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고요. 2차는 원칙은 절대평가 예외 상대평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평가. 할 수는 있는데 안 합니다. 지금 10회 때부터 이때까지 한 적이 없다고요. 상대평가는 안 하지만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합격자 인원은 해마다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오차가. 그 통계학과 교수들이 들어와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합격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다. 절대평가지만
15,000명을 넘어가지는 않는다고요. 동점자는 모두 합격입니다.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 예정인을 초과하는 경우, 물론 지금은 선발 예정인은 없고 절대평가입니다. 출제위원 임명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그 출제위원들이 2문제 이상 만약에 이 신청을 인용하면 받아주게 되면 2년간 출제위원 자격이 박탈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던 학개론 어렵게 나와가지고 2문제 이 신청이 받아줘가지고 올해는 출제위원 못 들어가고요. 내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제 과목도 이 신청 한 문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는 요거 더먹을 각오를 하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 에듀프로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더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어차피 한 달 있으면 안 나올 걸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희망을 줬다가 더 실망만 커져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나왔냐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좀 논리적으로 보면 별로 바람직한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지금 이 신청을 인정해달라고 수험생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거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자격 취소한다. 이게 X거든요.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등록 취소하고 자격증 양도대여야 자격 취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인정해달라고 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판결문을 이제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 판결문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자격증은 안 빌리고 등록증만 빌리는 경우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둘 다 빌리죠.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하고 좀 이론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 판결문을 보면 등록증을 양도대여 했지만 사실상 자격증도 양도대여 한 거예요. 그러나 검사가 공소 사실에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격증 양도대여 했다고.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비록 공소 사실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격증을 양도대여 한 사실도 명백함으로 자격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은 안 빌려주고 등록증만 빌려주는 일은 없다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자격증 양도대여 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대여 하면 등록 취소예요. 현실적으로는 웬만하면 자격 취소를 안 하려고 거의 등록만 취소하지 자격 취소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등록은 취소되고 나도 3년 있다가 다시 등록하면 돼요. 근데 자격은 취소되고 나면 영원히 자격증을 따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래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경우는 자격 취소가 없어요. 등록 취소는 있지만 자격 취소는 없다고요. 그럼 변호사는 대전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한 이순호 변호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금 변호사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돼요. 어쨌든 자격 취소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안 해. 그래서 이런 약간 논란의 여지가 뭐 좀 약간 매끄럽진 않았어요. 문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신청을 제가 볼 때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법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격증을 양도대여 하면 자격 취소한다.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면 등록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일은 등록증을 양도대여 했다고 했는데 자격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양가로 5번입니다.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권자입니다. 19페이지 맨 밑에 자격취소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다면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적발되어도 서울특별시장이 취소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한다. 1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좀 전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서 받아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했다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문이라든지 의견 진술 기회까지 다 이행한 후에 서울시장에게 통보해서 서울시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 이거는 그게 자격 취소 사유에 보니까 오늘 이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대여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올해 문제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등록증 양도대여 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X로 출제됐다고요. 근데 이걸 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형 법정주의로 모든 처벌 규정은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하지 유추 해석이나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형법에서 처벌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20페이지에 보니까 자격증 양도대여라고 돼 있어요. 자격 취소 사유는 뒤에 나옵니다만 한번 읽어만 보면 양가로 1번 20페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뭐 부정행해가지고 취득했다든지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면 양도대여만 자격 취소한다라고 해놓으니까 나는 양도대여 한 게 아니다. 그냥 내 성명만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양도대여나 똑같은 거죠. 사실상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양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양도한다고 팔아먹는다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위조범들에게 위조된 자격증을 돈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주고 하나 사고 둘째 딸한테는 깎아가지고 700만 원 사서 두 개 사니까 좀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는 당연히 돈 줬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딸 자격증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근데 옛날에는 그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관청에 제출하니까 그냥 등록해준 거예요. 그 위조된 자격증 믿고.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 구청에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이 다 떠버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는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돈 주고 사면 안 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양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빌려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빌려준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9,000명 중에서. 근데도 현실적으로는 자격 취소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속 나와버리면 금방 소문 나가지고 문 다 닫아버립니다. 주위에 그냥 다 연결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중개사가 다른 개업 중개사의 고용인이 되거나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취소하여야 합니다. 6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건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집행유예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인터넷으로 용어를 검색해 보시라고. 이거는 형법 용어니까. 집행유예면 교도소는 가요, 안 가요? 교도소는 안 가죠. 집행이 유예되는 거니까.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격 취소 절차,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청문이라는 게 뭐냐면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청문.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려면은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할 때는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래서 자격증을 취소하려면 자격증 빌려준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빌려준 게 아닙니다. 오늘만 병원에 간다고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단속 나오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뭐 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때까지 자필 서명 날이란 거 이런 거 확인한다든가 하면 확인할 수 있겠죠?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 그래서 청문을 해야 되고요.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격증 반납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됐으면. 시험에 이런 7일, 5일, 10일 이런 숫자들 암기해야 됩니다. 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2차에서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은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입니다. 그럼 3년 지나서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만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등록 취소는 3년만 지나버리면 다시 자격증 취득하지 않아도 옛날 자격증 가지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 취소는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소되면. 그래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 취소는 없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등록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해야 된다. 등록이 취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죠. 예,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격증 잃어버리면 가태료 내야 된다. X죠? 가태료 내는 건 없고요. 그냥 수수료만 내고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만 내면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보통 한 지자체 조례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격증 따가지고 10년 후에 개업을 한다면 재교부 받는 게 나아요. 그 나이, 왜냐면 너무 그 사진하고 얼굴하고 안 맞아도 문제죠. 그게 등록증에 붙은 사진, 자격증에 붙은 사진, 협회 회원가입한 사진 다 달라버리면 공신력이 실추돼. 비슷한, 이게 중개업은 너무 나이 어린 게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현업에서도. 토지 같은 경우는 또 나이 좀 상가 이런 거는 나이 드신 분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2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 첫 시간에 지난주에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는 옛날에는 복덕방 처음에는 신고제였다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등록. 그럼 등록은 이 허가와 신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규제입니다. 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적법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 조그만한 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영양사, 식품, 조리사 이런 거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조그만한 식당은. 근데 허가는 안 내줄 수 있는데 등록은 지금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중개사 다 등록제인데요. 등록은 허가와 다른 점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한다. 근데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보다는 등록 요건이 까다롭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등록증이 걸려 있어요. 자격증을 일단 따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일단 중개업을 하는 게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쟁이가 등록을 한 자라고 했잖아요.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 시도의사로부터 자격증은 받고요.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서울특별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노원구청장에 또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서 등록을 한 상태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한번 보면 등록 절차.
등록 절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보면은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되고 또 이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이런 것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요. 한번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정하면 그 도장을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걸 등록된 도장이라고 그래요.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인장 등록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도 출제됐고 판례도 있는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있다고요. 지금 변호사들 고용하려면 200만 원만 월급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을 했는데 서초구에서 반려됐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중개인들은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 없이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한 것으로 과거에 한 사람만 보는 거고 새로 할 수는 없다고. 새로 등록하려면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만약에 한 2천만 원 주면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무조건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또 바로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사무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등록관청이고 등록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럼 이 큰 흐름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 다시 보겠습니다. 등록 신청자 양가로 1번에 보면 등록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한국자산관리 등 공사 등 특수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격증은 있어야 됩니다. 등록 기준을 갖췄다고 하는 말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증만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하고 회사, 법인, 자연인 대비되는 게 법인이라고 했죠. 자연인인 공인중개사도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하고요. 이 특수법인, 5번 특수법인은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이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특별법입니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런 경우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제한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도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 갔다가 석방되고 3년 미경과자는 등록이 안 됩니다. 변호사는 교도소 갔다 오고 5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면 3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등록 기준인데요. 등록 기준 2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방가로 1번 실무교육 받았어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23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경우는 사용 검사를 받아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한 2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 사용 검사 받았다면 그런 경우는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고요.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한데요. 올해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